큰일입니다. 고도들이 하나둘 폐허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투자금은 수조 원대 적자로 돌아섰고요. 정말 한국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보십니까? 한국을 향한 분노와 집착이 부른 파국.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인 정툰바오라고 합니다. 직업은 베이징에 자리 잡은 한 부동산 개발사에서 관광 자문 책임자로 일했습니다. 주 업무는 각 지방정부에서 새로 개발하는 고도 관광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수익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런 직업을 택했냐고요? 한국이 무슨 세계인의 이목을 받을 만한 관광지를 갖고 있길래 하루가 멀다 하고 외국인들이 한국으로만 몰려간다는 뉴스들이 끊임없이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한국 따위가 중국을 어떻게 앞설 수 있겠나 싶어서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도 현실은 우리 중국에서 쏟아붓는 자본과 힘, 그리고 풍부한 역사 자원을 다 합쳐도 의외로 글로벌 여행객들은 자꾸 한국으로만 향해 가는 모양새였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불쾌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엔 중국이 가진 스케일과 역사는 한국과는 비교도 안 되게 크고 길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며 각종 고도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한몫 단단히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일을 시작한 계기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한국에는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같은 고궁이 잘 보존되어 있고 전통 문화축제나 공연 같은 것들이 전 세계 관광객의 눈길을 끈다는 기사가 잇따라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또 드라마나 영화, 음악 같은 한류 콘텐츠를 통해 한국은 옛것과 현대를 조화롭게 융합하여 재미있는 관광 스팟을 제공한다라는 평들이 줄을 잇는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디까지 과대평가를 받는 건지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국은 수천 년 역사를 자랑하는 궁궐과 성들이 수도 없이 많고 문화유적지도 방방곡곡 넘쳐나니까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한국으로만 간다니 자존심이 몹시 상했습니다. 그러다 회사에서 절강성의 어느 지방정부 관계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국제관광시장을 싹쓸이하고 있으니 우리도 고도 개발을 통해 큰 돈을 벌어보자. 중국에는 역사적 자원이 충분하니 약간의 손질만 더하면 충분히 외국인들을 불러 모을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단언했습니다. 특히나 이미 성공 모델로 잘 알려진 사례가 있으니 바로 주장이나 우정 같은 도시들이었습니다. 원래 역사적 가치가 높은 곳에 투자의 관광특구로 조성하고 거기에 현대적 편의시설만 곁들이면 금방 대박이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주장과 우전이 만들어낸 투자 성공 사례들은 얼마나 눈부셨는지 언론에서는 연일 중국 관광의 미래가 밝다라는 머리 기사를 뽑아댔습니다. 우전의 경우에만 해도 아주 작은 마을이었는데 지방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호텔, 식당, 교통 시스템의 현대화,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확충하면서 1년에 수백억 원을 벌어들이는 여행 명소로 발돋움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뭐야, 이렇게 쉬운 사업인데 중국이 왜 더 이상 못 해낼까? 한국이 그렇게 뛰어나대도 이것만 잘 복제하면 우리 승리 아닌가? 저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사실 저는 원래부터 이런 식의 짝퉁 노하우가 중국의 장기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고안한 시스템을 더 크게, 더 빠르게, 더 과감하게 따라 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우리가 한국보다 역사가 더 길고 스케일도 더 크니 한국처럼 잔재주만 부리는 나라보다 훨씬 크게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의 지방정부들이 고도 개발에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대도시인 북경, 상해는 물론이고 제가 근무하던 절강성 일대, 사천성, 호남성, 광동성 등등 셀 수 없이 많은 지역에서 너도 나도 일제히 새로운 고도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어떤 지역은 실은 진짜 역사적인 가치를 지닌 곳이 아니었는데 그저 벤치마킹을 핑계 삼아 무작정 가짜 옛 건물을 지어 올리고 가짜 돌다리와 가짜 호수를 뚝딱 만들어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저도 그 흐름에 당당하게 일조했습니다. 그것이 제 일이었으니까요. 본래 제 담당 지역은 절강성의 농촌 지역이었고 이곳에 역사적 유적이 거의 없는 평범한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지역에도 성공 모델을 이식해보기로 했습니다. 우전과 주장 스토리를 그대로 베껴서 마을 이름도 촌스러운 느낌을 주도록 갈아치우고 옛 건물처럼 보이도록 다 바꾸고 관광객 눈을 사로잡을 만한 전통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었지요. 동시에 마을 복판에 거대한 인공 호수를 만들어서 마치 1000년 전부터 있었던 고도처럼 보이게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잘 꾸며놓고 나면 한국 관광객도 혹할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어차피 요즘 한국인들도 중국 관광지를 가끔 오니 우리 곳에 유치하면 된다 싶었습니다. 게다가 전 세계인이 몰려올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돈은 지방정부 예산과 민간 투자자들이 알아서 대줄 테니 저는 맘껏 상상력만 발휘하면 됐습니다. 처음에는 여러모로 희망적이었습니다. 천년고도 부흥 같은 구호를 내걸고 제가 만든 컨셉 아트가 언론에 공개되자 여기저기서 관심을 보였습니다. 보통 이런 가짜 고도들의 착공식에는 중국 언론도 몰려오고 해외 매체들도 화제가 된다 싶으면 관심을 보이곤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상인들도 대규모 투자 붐을 타고 몰려들었습니다. 분식집, 전통차 가게, 민속 기념품 가게 누구나 대박을 꿈꿔왔습니다. 예전에 우한이 한 해 몇백억 원을 벌었다니까. 우리도 똑같이 하면 되지 않겠느냐? 라며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워낙 전국 곳곳에서 동시에 고도 개발을 벌이다 보니 차별화가 안 된다는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컨대 제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완성에 가까워지고 있던 무렵 바다 건너에서 한국 경주가 인기다. 한국 수원이 관광객을 유치한다라는 보도가 들려오면 지방정부는 기획안을 수정하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한국은 뭐가 달라서 관광객을 그렇게나 모으느냐. 우리는 한국 이상의 걸 만들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압박했지요. 저는 속으로 아니, 우린 역사도 길고 돈도 많은데 뭐가 문제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과감하게 건설 예산을 추가로 들여 더 화려하고 더 거대한 성문과 누각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가짜 고도는 어딜 가든 전부 비슷한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서로를 벤치마킹하면서 더욱 큰 누각, 더욱 큰 인공호수, 더욱 비싼 입장료만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점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관광지도 실제 역사가 있는 곳과 확연히 달랐다는 겁니다. 기와를 얹고 목조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그곳이 곧바로 살아 숨쉬는 고대 도시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정작 아무도 인정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중국은 역사가 깊은 나라니 어디든 조금만 손봐도 무조건 통한다라고 고집했습니다. 한국은 꼴랑 조선 왕조 몇백 년 가지고 관광객을 모은다는데 우리야 수천 년이니 훨씬 잘 될 것이다. 저는 무지하게 오만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뜻밖에도 한국에서 건축 역사와 문화관광을 연구한다는 전문가를 초빙해 자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라면 저 같은 사람은 절대 한국 전문가 따위에게 배우려고 하지 않았겠지만 지방정부가 그래도 해외 전문가에게 자문이라도 받아야 체면이 서지 않겠느냐라는 입장이어서 마지못해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그 한국 전문가는 중국어를 꽤나 능숙하게 하더군요. 그는 제 프로젝트를 쭉 살피더니 한마디로 이렇게 복제만 해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한국에는 옛 건물을 새 건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문화재를 보존해가며 역사적 맥락을 해설하는 방식으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요즘 외국인들은 콘텐츠가 있어야 찾아온다. 음식이든 공연이든 뭔가 생생한 교류가 가능해야 하는데 이런 가짜 고도들은 그저 사진만 찍고 끝나기 십상이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중국은 압도적 규모로 이길 수 있다. 한국은 결국 변방의 작은 나라이고 우리 역사의 일부를 훔쳐간 곳 아닌가. 콘텐츠라니 우리도 만들면 그만이다. 하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현장 상황은 이상하게 돌아갔습니다. 점차 준공을 마친 고도들이 하나둘 문을 열기 시작하는데 정작 관광객이 그곳에 오질 않는 겁니다. 오더라도 입장료가 터무니없이 비싸거나 안에서 파는 기념품이 저질 혹은 지나치게 값비싸다 보니 방문객들이 불만을 토로하기 일쑤였습니다. 심지어 저와 경쟁 관계에 있던 다른 지역의 가짜 고도는
무려 9천억 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하루 방문객이 20명도 안 된다는 소문까지 들렸습니다. 저는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직접 그곳에 가봤습니다. 거기는 크고 웅장한 옛 성벽이 있었지만 건물 안을 들어가 보니 전부 텅 비었고 뒤로 돌아가면 허술한 시멘트 벽과 플라스틱 가짜 나무들이 보이더군요. 식당들도 영업을 접었고 길을 걸어도 지나는 사람이라고는 간간히 사진 찍으러 온 중국 젊은 여성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처참한 광경을 마주하며 괜히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고도도 저런 시기 되면 어쩌지? 하는 공포감이 스쳤지만 애써 부정했습니다. 아니, 저 개발사는 노하우가 없었을 테니 실패한 거다. 우리는 우전과 주장처럼 성공할 것이다. 저는 정신승리에 가까운 확신을 계속 품었습니다. 물론 초반에는 호기심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인플루언서 초청 행사도 열고 SNS용 사진 명소도 대거 홍보했지요. 그런데 문제는 딱 몇 달만 인기가 있고 곧바로 거짓말처럼 방문객이 줄어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현장에 갔더니 입구에서 표 파는 사람조차도 보이지 않았고 금일 단체 관람 없음이라는 안내판만 덩그렇게 놓여 있었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현장 직원에게 물었더니 이미 한동안 방문객이 거의 없어서 오후 늦게 교대 근무로 바뀌었다라며 민망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가게를 열었던 상인들도 무너졌습니다. 월세도 못 내고 손님이 없다 보니 다들 철수했습니다. 그러니 그 넓고 광활한 가짜 고도 안에 사실상 빈 건물만 우뚝 서 있고 기념품 숍, 분식점, 민속 의상 대여점도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우리는 부랴부랴 왜 이렇게 손님이 없는가? 를 분석했습니다. 그러자 지방신문이나 학계 전문가들이 쓴 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이랬습니다. 가짜 고도는 스토리가 없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중국의 수천 년 역사를 보기 위해 오는 것이지 인공호수나 인공건물 구경하러 오는 게 아니다. 박물관식으로 콘텐츠가 알차지 않으면 아무리 거대하게 지어놔도 한 번 이상 갈 이유가 없다. 또 추가 문제로는 현지 상인들이 바가지 요금을 매겨 관광객을 내쫓는다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멀쩡히 시내에서 3,000원이면 살 수 있는 음료를 여기서는 15,000원을 부르는 시기였으니 누가 다시 오겠습니까? 그냥 중국 내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부작용이 계속 보고되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이런 지적에 내심 불안했지만 여전히 제 입장에선 받아들이기 싫었습니다. 뭐야, 한국도 어차피 관광지 물가가 비싼 건 마찬가지 아닌가? 우리가 너무 노골적으로 비싼가? 하며 억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정부 관련 부처 회의에서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관광정책 연구 보고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문화유산 기반 관광은 시간을 들여 정성껏 스토리텔링하고 고유 정체성을 살리며 외국인의 기대를 충족해야 성과가 있다. 인프라만 화려하게 만든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저는 그저 중국의 어마어마한 역사와 스케일은 세계 어느 곳도 따라올 수 없다. 이런 보고서 따위는 피상적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래도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이미 만들어 놓은 가짜 고도들이 줄줄이 파산하거나 폐쇄 수순을 밟고 있었고 일부는 철거되어 폐허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적자가 수백억, 수천억에 이르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언론은 저희 같은 개발자나 지방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과연 이 거대 공사가 누구를 위한 것이었나? 중국의 역사와 문화는커녕 빈 깡통만 남았다라고 말입니다. 사실 저 같은 사람은 체면이 말이 아니었지요. 왜냐하면 애초에 이런 가짜 고도를 기획하면서 투자자들 앞에서 큰 소리를 쳤던 장본인이 바로 저였으니까요. 한국을 능가하는 초대형 관광지가 될 것이다. 중국이야말로 진짜 역사의 땅이니 한국처럼 얄팍한 콘텐츠보다 훨씬 우월하다라고 장담했는데 제 대단한 뻔뻔함에 스스로도 혀를 내두르게 됩니다. 그 와중에 한국 매체들이나 외신에서 보도된 기사들을 보니 한국은 최근에도 외국인 관광객이 계속 증가세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조선 왕궁과 박물관, 한국민속촌 같은 곳에서 단순 건물 구경뿐만 아니라 생활사와 스토리를 접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길거리 음식이나 K-드라마 촬영지, 방문 등 다양한 요소로 관광객의 시간을 계속 붙잡아둔다고 합니다.
거기에다 제가 본 최신 기사에 따르면 한국은 사소한 골목 하나도 예능 프로그램이나 유튜브에서 소개가 되면 순식간에 유명 관광 명소가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어설픈 건축물과 바가지 요금만 난무하고 정작 찾는 이들은 없으니 비교당할수록 제 자존심이 땅에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겉으로는 여전히 한국을 무시합니다. 아니, 한국은 어차피 군소 도시들까지 제대로 키워낼 만한 스케일이 부족하지 않나 하고, 하지만 누가 저에게 그럼 왜 내 프로젝트는 망했냐? 라고 질문하면 말문이 막힙니다. 저는 그냥 화를 내면서 중국을 제대로 몰라서 그래. 나중에 보면 한국은 분명 중국을 따라올 수 없을 거다. 라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래도 주변에서 듣는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비웃을 뿐입니다. 점점 전국의 뉴스에서는 2,800개가 넘는 가짜 고도들이 줄줄이 실패로 돌아가고 있다. 철거된 곳이 수백 곳에 달한다라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출장 다니면서 본 어느 도원고도 백록 민속 문화, 대용 고성 등 이름도 가지각색인 프로젝트들이 때로는 수천억 원 이상의 예산을 쏟고서도 하루 방문객이 20명도 채 안 된다고 합니다. 저도 전에 들었지만 이 중에는 복숭아꽃이 가득 핀다는 컨셉으로 만들어 놓고 실은 가짜 조화를 심어둔 황당한 곳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SNS용으로 분홍빛 나들이라고 사진을 찍으러 잠깐 왔다가 아무런 볼거리도 체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는 안 옵니다. 가짜 꽃들이 먼지만 잔뜩 뒤집어쓰고 상점들은 문을 닫고 그 넓은 공간에 귀신 나올 것 같은 스산함만 흐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한국 언론에서 취재를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현장에 온 한국 기자가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왜 이런 가짜 고도들이 급증하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왜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중국이 워낙에 역사가 오래되었으니 가능한 일이다. 실패로 보기엔 이릅니다. 한국보다 우월한 우리의 역사는 곧 빛을 발할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돈을 들여 제대로 홍보하면 외국인들은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한국이 가진 것 따위는 사실 우리의 것에서 기원한 겁니다. 그 한국 기자는 굉장히 의아한 표정을 지었고 다소 곤란한 듯 웃으며 반문했습니다. 정작 현장은 텅 비어 있는데요. 혹시 어떤 차별화 전략이 있나요? 라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한국이 뭘 안다고. 하찮은 나라가 감히 중국의 역사를 평가하려 드는 겁니까? 하고는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기자가 쓴 기사에는 중국의 가짜 고도 붐은 무계획적 개발과 문화, 콘텐츠의 부재로 인해 대부분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현장 관계자들은 여전히 한국을 비하하거나 막연한 대국론을 내세우지만 이를 뒷받침할 실질적 정책이나 프로그램은 없어 보였다. 라는 비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이를 보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건 선동이야. 한국 기자가 적으로 날 조롱하는 거야. 라며 또다시 비이성적인 억지를 부렸습니다. 사실 저도 저희 내부 회의에서 비슷한 질타를 이미 많이 들었습니다. 국가문화유산관리국에서 파견된 한 문화재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은 한국보다 훨씬 방대한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지만 그걸 활용하는 방식이 매우 단순하다. 건물을 크게 짓고 어설픈 표지판만 세워놓고 우리 역사는 유구하다라는 말만 반복한다. 실질적으로 관광객이 교감할 만한 콘텐츠가 부족한데 그걸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건 한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자잘한 요소에 불과하다. 중국만의 위엄과 장대함이 언젠가 통할 것이다. 라고 버텼습니다. 언제나처럼 결론은 뻔했지요. 정부 관계자는 저를 노려보며 이제 와서 누가 책임질 거냐? 라고 물어봤고 저도 별다른 방안이 없으니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장에선 투자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고용됐던 지역 주민들은 일자리를 잃고 남은 것은 버려진 가짜 옛 건물들 뿐입니다. 이러한 실패 사례가 수도 없이 쏟아지다 보니 일부 각성한 지방정부들은 이제는 지나친 가짜 고도 개발을 막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무분별한 고도 개발 금지 같은 지침을 내릴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발을 동동 구릅니다.
아직 우리는 제대로 시작도 안 했는데 왜 막아버리려 하는 걸까? 중국 역사야말로 세상에 자랑스러운 것인데 하면서 말입니다. 누군가는 저에게 일침을 놓습니다. 정툰바오 씨, 자꾸 한국이 어쩌니 하면서 자신감을 내세우는데 그런데 정작 한국과 비교해보면 현장 방문객 수나 만족도가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걸 인정해야 하지 않나요? 저는 발끈합니다. 한국 따위가 무슨 역사를 알고 무슨 진정성을 논하나. 어차피 우리 것을 훔쳐간 나라일 뿐이야. 드라마만 몇 편 히트한 걸로 날뛰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제 억지는 계속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적자가 하늘을 찌르는 고도 개발 현장은 흔적만 남아있고 저나 정부 관계자들 모두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몸소 목격하고 연루되었던 고도 개발의 민낯입니다. 2,800개가 넘는 가짜 고도 건설로 수조 원의 자본이 투입되고 그중 대다수가 실패하며 관광객이 없는 폐허로 남아버린 현실. 외신에서는 이것을 두고 현대판 바벨탑이라고도 부르더군요. 하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변명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역사가 가장 훌륭하니 그 역사를 조금만 가공하면 바로 관광대국이 될 수 있다. 철저히 현실을 부정하는 태도 말입니다. 오랜만에 한국 뉴스 기사를 찾아보니 최근에는 한국이 AI나 디지털 기술을 문화관광에 접목해 스마트 관광 모델을 선보인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국립박물관에 AR 기술을 도입해 외국인이 이해하기 쉽게 전시를 구성한다거나 다양한 언어를 제공하는 앱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등 끊임없이 업그레이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또 속으로 이렇게 자위합니다. 한국의 기술은 결국 우리한테서 베낀 거다. 우리는 좀 더 스케일 크게 하면 된다. 물론 막상 우리는 이런 디지털화를 시도조차 못해보고 빈 건물에 돈을 퍼붓다가 망하는 처지지만 말입니다. 결국 이 실패를 보며 기자들이나 학자들은 이러다. 중국 관광은 더 깊은 침체에 빠질 것이다라며 우려를 표합니다. 해외 관광객들은 이미 한국이나 동남아, 일본 등으로 노선을 갈아탄 지 오래고 중국 내부에서도 고도 개발의 염증을 느낀다. 가보면 다 엉터리다라는 평이 쏟아집니다. 몇몇 사람이 제게 이제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며 조언해와도 저는 콧방귀만 낍니다. 뭘 모르는 소리 말라. 우리 중국은 다 계획이 있다. 그저 타이밍이 아직 아닐 뿐이다. 이렇게 계속 우기면 뭐가 달라질까요? 아마 아무것도 안 달라지겠지요. 그래도 한국에만큼은 꿀리지 않을 자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팅팅이라고 합니다. 저는 중국의 한 관광청에서 특사로 일하고 있으며 여러 나라를 오가며 중국과 해외 관광업 사이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조사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유럽에 다녀온 이유는 한동안 소문처럼 들려오던 중국인 관광객 차별 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혹시 실제로 그런 부당한 대우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증거를 모아 공식 문제 제기를 하겠다는 목적에서였습니다. 사실 출발 전까지도 저는 마음 한구석에서 의구심을 지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유럽이라 해도 그렇게까지 노골적인 방식으로 중국인을 내쫓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도 여러 차례 외국 출장을 다녀본 적이 있지만 저 자신이 직접 문전박대를 당하는 일은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떠도는 이야기가 과장된 것일지도 모른다고 여겼습니다. 그렇지만 관광청 내부에서 올라오는 보고서들은 저를 점점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파리나 런던, 베를린 같은 주요 도시뿐 아니라 유럽 곳곳에서 중국인들을 거부한다는 제보가 속출했고 식당이나 호텔이 중국인 단체를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부쩍 늘었습니다. 어디서는 입구에 중국인 사절이라는 편말을 붙였고 다른 지역에서는 중국인 단체가 온다면 문을 아예 닫아버린다는 식으로 행동한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인은 별 문제 없이 환영받는다는 반대 사례까지 등장하고 있었으니 혹시 그들이 중국만을 특정해 배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인종차별 문제가 되겠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해보면 중국인에게 부정적인 시선이 점차 퍼지는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되어 결국 관광청에서는 저와 제 수행원들을 파견하여 현지에서 사례를 수집하게 했습니다. 제가 맡은 임무는 간단히 말해 부당한 차별을 당한다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에 법적인 절차를 밟거나 국제 여론에 호소하기 위해서는 실제 사례가 필요했으니까요. 저와 함께한 수행원들은 총 3명이었습니다. 한 명은 변호사 자격을 지닌 위이핑으로 혹시라도 소송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동행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장하우라는 통계와 조사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동료였고, 마지막으로 루루라는 홍보나 기록 담당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넷이 팀을 이뤄 유럽으로 떠났는데 처음 목적지는 영국의 런던이었습니다. 런던 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저는 미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곳 입국 심사장 근처에 자동 심사를 통과하는 통로가 따로 마련되어 있었는데 제가 보니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단체가 그 길로 빠르게 이동하더니 순식간에 심사를 마치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저와 제 동료들이 일반 심사대를 지나야만 한다는 사실에 그다지 불만을 갖지는 않았습니다만 막상 심사대에 선 순간부터 저에게 이상한 질문들을 반복해서 하더군요. 언제까지 머무를 예정인지, 체류 비용은 충분한지, 왜 여럿이 왔는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여권과 서류를 모두 꺼내 보이며 공손히 답을 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벌써부터 작은 불쾌감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해외 출장을 여러 번 다녔고 서류상 문제도 전혀 없으며 아예 정식으로 업무 목적으로 온 것인데 마치 제가 잠재적인 위험 요소나 불법 체류자처럼 심사를 받는 기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보안 절차가 빡빡한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시간을 지켜보던 제 동료들도 왜 굳이 우리에게만 이렇게 꼬치꼬치 캐물을까라며 의아해했습니다. 혹시나 대놓고 중국인이라서 그러는 건 아닐지 하는 느낌을 받은 순간 저도 살짝 흥분할 뻔했지만 아직은 증거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기에 차분히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공항 문을 나섰을 때 한국인 무리는 이미 자취도 없어졌습니다. 짐 찾는 곳에서 오래 지체한 탓에 우리는 결국 다소 기분 나쁜 상태로 공항을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런던 시내에서 일하는 한 홍콩계 영국인 관광 관련 브로커가 있다고 해서 우리는 그를 만나 차 한 잔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의 이름은 제임스 우로. 저는 이 사람에게 요즘 실제로 중국인 기피 현상이 어느 정도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제임스 우는 조금 난감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중국인을 싫어한 건 아니라는 말이었습니다. 오히려 중국인 단체가 돈을 많이 쓰니 유럽에서도 환영하던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무질서하게 굴거나 시끄럽게 떠드는 사례가 너무 여러 번 누적되면서 이미 호텔이나 식당 쪽에서 불만이 터져나왔고 급기야 고객을 가려받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일이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 때문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제임스 우는 그 일부가 꽤 많다는 게 문제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한국인들이 조용하고 자기들끼리만 다니면서도 질서를 잘 지킨다는 인상이 퍼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인에게는 호의적으로 중국인에게는 부담스럽다는 기류가 형성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속으로 씁쓸했습니다. 물론 모든 중국인이 신뢰를 범하는 것은 아니지만 큰 규모로 단체 여행이 몰려가다 보면 각종 문제가 쉽게 노출될 수 있으니 그런가 보다 싶기도 했습니다. 런던에서는 크게 눈에 띄는 차별 장면을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대신 파리로 이동한 직후부터 정말 노골적인 상황을 맞닥뜨렸습니다. 먼저 예약해둔 호텔에 가서 체크인을 하려는데 프런트 직원이 제 여권을 보더니 매니저를 부르는 겁니다. 매니저는 제가 중국 국적이라는 걸 알자마자 죄송하지만 우리 호텔은 더 이상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는다. 이전에 크게 손해를 봤다며 환불을 해줄 테니 다른 호텔로 가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황당해서 인종차별 아니냐고 따졌으나 매니저가 내놓은 이유들은 꽤 구체적이었습니다. 예전에 중국인 단체가 복도에서 담배를 피워서 화재 경보가 울렸고 객실 안도 더럽게 사용해 다른 투숙객들에게 피해가 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가족 단위가 아이 기저귀를 호텔 로비 구석에 벗어둔 뒤 그대로 떠나버려 호텔 이미지가 손상됐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들로 인해 더 이상은 중국인을 받을 자신이 없다고 해서 저는 쫓겨나다시피 호텔을 나와야 했습니다. 물론 환불받았다고 해도 이미 늦은 시간에 다른 숙소를 찾느라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했지요. 똑같이 예약한 손님인데도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는 사실에 저와 동료들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식사 때 더 극적인 사례와 마주쳤습니다. 파리 시내에서 유명하다는 레스토랑을 찾아가니 입구에 대문짝만하게 중국인 사절이라고 적힌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사장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하자 그 사장은 이전에 중국인 단체가 양념통이며 다른 손님들이 두고 간 팁까지 몽땅 가져가고 조용히 해달라고 하면 되레 더 큰 소리로 난동을 부리며 매장 전체를 불편하게 만들었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선 차라리 아예 중국인을 받지 않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한국인들은 훨씬 얌전하고 주문도 깔끔하게 한다며 한국어 메뉴가 있고 한국인을 환영한다는 문구는 옆에 붙여놨다니 저는 더욱 처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건 분명 차별인데 그쪽 말로는 실제 피해를 겪었으니 어쩔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지만 이미 가게 주인이 완강하니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와 동료들은 밥도 못 먹고 나올 수밖에 없었고 밖에서 보니 한국인을 환영한다는 안내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왜 똑같은 아시아인인데 저들은 환영받고 우리는 사절당해야 하나 하는 생각에 분노와 수치감이 밀려왔습니다. 파리에서 현지인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을수록 유럽 사람들이 중국인에 대한 불만을 계속 쌓아왔다는 사실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큰 소리로 떠든다 줄도 안 서고 여기저기서 함부로 용변을 본다 호텔 물건을 집어가거나 복도에서 담배를 피운다 영수 앞에서 가스버너로 라면을 끓여 먹는다 등등 어찌 보면 황당무계해 보이는 사례들이지만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벌어지다 보니 중국인을 받으면 골치가 아프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혀 상관도 없는 저와 제 동료들처럼 평범한 사람들에게까지 미치게 되어 어느 호텔은 아예 예약을 막고 식당은 중국인 출입 금지 안내문을 붙이는 사태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제가 가장 충격을 받은 장면은 프랑스 근교의 한 고성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 고성은 꽤나 유서 깊은 관광지로 화재 위험 때문에 흡연도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중국인 몇몇이 버너를 꺼내 컵라면을 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고 하자 식당에 들어가면 돈이 많이 드니 이렇게 해먹으면 된다는 식으로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하더군요. 바로 관리인들이 달려와서 소화기를 들고 진압하려는 소동이 벌어졌고 근처를 지나던 한국인 무리가 그걸 말려보았지만 그들은 아예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광경을 목격하니 저도 뭐라 할 말이 없었습니다. 호텔에서 겪은 사건들이나 식당, 거부 같은 상황들이 단순히 편견에서 비롯된 건 아닐 수 있겠다고 느꼈습니다. 일부의 잘못된 행동들이 너무 많이 누적된 결과물인 것이지요. 그렇게 파리 일정을 마친 뒤 저는 이탈리아로 잠깐 이동했습니다. 거기서도 저는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탈리아 현지인들 역시 중국인 단체를 부담스러워한다는 분위기가 컸습니다. 자기들이 당했던 피해를 구체적으로 말하는 경우도 많았고 무엇보다 한국인 관광객들은 말도 잘 통하고 전체적으로 조용해서 반가운 손님으로 여기는데 중국인들은 시끄럽고 대형 사고를 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는 계속 듣다 보니 괜히 우리를 그렇게 매도한다는 반발심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다면 그들도 피해자가 아닐까 하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본격적으로 절망을 느낀 곳은 결국 독일 베를린이었습니다. 베를린에서는 대규모 관광 박람회 같은 행사가 열렸고 저는 이곳이야말로 유럽 전체의 관광업계 대표자들을 만날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이들 중에서 중국인 시장을 여전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함께 협력하자고 제안할 수도 있으리라는 기대를 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먼저 독일의 한 대형 여행사 담당자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은 중국 시장 자체가 크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굳이 중국인 단체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대체 시장이 있고 그들은 시설을 잘 쓰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 업계 입장에서는 훨씬 안전하고 편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는 중국이 한국보다 소비 규모가 훨씬 크지 않느냐며 맞섰지만 그는 그만큼 리스크도 크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중국인 단체를 받았다가 사고가 터지면 다른 나라 손님들까지 불편해하고 호텔 평판이 나빠질 수 있으니 차라리 규모가 작아도 안정적인 손님을 받겠다는 거였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이 연쇄적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른 부스나 호텔 협회 쪽도 거의 같은 논리였습니다. 저는 돌아다니며 직접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유럽의 여행업계엔 중국을 받아들였다가 생기는 골치 아픈 상황을 우려해 틈이 있으면 한국이나 다른 더 순탄한 시장을 찾는 흐름이 굳어졌다는 사실 말이죠. 거기다 우연히 보게 된 한국 전용 부스는 상당히 환영받고 있었습니다. 많은 유럽 업체 담당자들이 한국 담당자와 만나 계약을 추진하고 있었고 한국에 대해 칭찬을 늘어놓는 풍경을 보면서 저는 강렬한 소외감과
패배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마침 큰 규모의 관광 세미나가 열렸는데 저는 발표자로 나가 중국인 시장은 아직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우리가 가이드나 안내를 엄격하게 개선하겠다고 역설했습니다. 적어도 큰 돈을 쓰고 있는 만큼 이런 부정적 인식을 바꿔달라는 호소였지요. 그런데 세미나장에서 제가 받은 답변들은 상상 이상으로 냉담했습니다. 다른 나라 대표자들이 굳이 중국을 받아야 할 필요가 없으며 한국 등 더 편리한 손님으로도 충분하다는 의견을 노골적으로 내놓았고 다들 한 목소리로 중국인 단체가 시설을 망가뜨리거나 규칙을 안 지키는 사례가 많으니 위험 부담을 줄이려면 한국을 택하는 게 낫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쯤 되니 저는 세미나가 끝날 무렵 아무 말도 못하고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그들의 말이 전부 근거 없는 악이라고 치부할 수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저는 유럽 곳곳에서 중국인들이 저지르는 불미스러운 장면을 직접 목격했고 호텔 측, 레스토랑 측이 실제로 당한 피해 사례를 들었으니까요. 그럼에도 이런 이유로 무차별적인 거부가 허용될 수 있는가? 라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베를린에서 마지막으로 경험한 일은 더 절망스러웠습니다. 시내의 한 식당 문 앞에 중국인 단체 거부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어서 혹시라도 혼자라면 받아줄까 싶어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바로 직원이 막아서며 중국인이냐고 물었고 그렇다고 하니 못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때 안쪽에 있던 독일인 남성이 술에 취한 듯한 목소리로 중국인 너희는 공공의 적이라며 거친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분노도 분노지만 더 깊은 수치심이 올라와서 그대로 밖으로 나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과연 이게 현실인가 싶었고 동시에 저들을 이렇게까지 만들게 한 계기가 뭘까 하는 자괴감도 들었습니다. 게다가 우연히 다른 곳에서 본 한국인 단체들은 줄도 잘 서고 서로 넘어지면 챙겨주고 그야말로 여행에서 배려의 모범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 길거리에서 어떤 노숙인처럼 보이는 사람이 쓰러졌을 때도 제가 본 한국인 청년 남녀는 바로 달려가 부축하고 물을 건네며 괜찮으냐고 묻더군요. 호텔 직원이 오기 전에 먼저 나서서 도와주는 걸 보고 저는 묘한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과연 저렇게 행동할까?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많은 중국인 단체들은 자기들끼리만 몰려다니기 급급하고 주변 상황에 무심한 경우가 많다는 생각을 제가 직접 여러 번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대규모 행사까지 마치고 돌아갈 때는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공항에서 출국 심사를 할 때도 우리는 길게 줄을 선 반면 한국인은 빠르게 자동 심사 같은 절차를 거쳐 가볍게 통과하더군요. 물론 그것만으로 차별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미 수많은 상황을 겪은 뒤여서 저는 괜히 억울하고 씁쓸했습니다. 보안 검색대에서도 제 가방을 다시 열어보라고 해서 지체되는 바람에 짜증이 솟구쳤지만 괜히 항의하면 또 오래 잡아둘까봐 참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비행기에 올라 자리에 앉아 창밖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어쩌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을까? 저는 중국이 세계에서 손꼽히게 큰 소비시장이자 경제대국으로서 늘 해외에서 환영받는 쪽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번 유럽 여행에서 적어도 여행업계가 우리를 기피하려 한다는 걸 똑똑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저에는 단순한 편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 번 시끄럽고 무질서한 행동을 목격해온 그들의 경험치가 쌓여있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인종차별로만 몰아붙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텐데 라는 고민도 생기더군요. 물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차별적 언사와 행동에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공공의 적 같은 표현은 용납할 수 없는 모욕이니까요. 호텔이나 식당에서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개별 사정을 듣지도 않고 거부해버리는 것도 정당화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식이면 그런 무례한 사례를 겪지 않은 저 같은 사람도 손해를 보게 되니까요. 그러나 유럽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을 직접 대면해보니 그들이 괜히 악감정만으로 중국인을 배제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중국인들 때문에 큰 피해를 본 호텔 매니저나 레스토랑 주인의 이야기를 들으면 저조차도 기가 막히거나 민망했으니까요. 일부 사람들의 책임 없는 행동이 결국 중국인 전체의 이미지를 망치는 결과로 이어졌고 그로 인해 저 같은 사람까지 피해를 보는 악순환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무조건 인종차별 하나로 몰아붙이기에는 서로의 입장이 얽혀 있음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귀국 후 저는 관광청 보고를 하며 영상과 녹음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호텔에서 쫓겨난 일식당에서 중국인 사절 안내문을 발견한 일, 공공의 적이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들은 일 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자 상부에서도
충격을 받더군요. 그러면서 동시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도 돌아봐야 한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가령 유럽 측에서는 실제로 당한 피해 사실을 근거로 서비스 거부를 하는 것이어서 단순한 인종차별 주장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관광청 내부에서도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하나는 국제사회에 중국인 차별을 알리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중국인 관광객 스스로 해외에서의 행동 지침이나 문화를 개선해야 하는 건 아니냐는 문제였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우선 차별행위부터 강력히 문제, 참고 소송 등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자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대로 다 해결될까 하는 회의도 들었습니다. 이미 유럽인들의 인식에 박힌 중국인에 대한 불신이 그렇게 간단히 거둬질 것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한국인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유럽에서는 한국인들을 대단히 호의적으로 바라보고 협력도 잘 이뤄지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제가 본 한국인들은 단체로 움직일 때도 서로 돕고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런 사소한 부분들이 쌓여 그들의 이미지를 높이고 반대로 우리의 이미지를 갉아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번 유럽 출장에서 보고 들은 모든 사례가 이를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 문제를 다룰 기회가 생길 것 같습니다. 관광청에서 공식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 저 역시 참여하게 될 테고, 국제적인 법정 분쟁으로 간다면 제가 수집한 증거 자료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지도 모르니까요.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소송으로 뭔가 이긴다 해도 실제로 유럽 현지인들의 의식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무차별적인 거부와 폭언에 맞서 목소리를 내야겠지만, 동시에 우리 개개인이 해외여행을 할 때 조금 더 신중한 태도를 가질 필요도 있다고 저는 절실히 느꼈습니다. 저는 이번에 겪은 일들을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호텔로부터 대놓고 거절당하는 순간 제 가슴속이 얼어붙었고, 식당 입구에 붙은 중국인 사절이란 글귀에 무참히 상처받았으며, 독일에서 들은 공공의 적 같은 모욕에 강한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또한 같은 시기에 한국인들은 환대받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귀가 닳도록 들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하나로 어우러져 저를 커다란 상실감에 빠뜨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고 배운 것은 그 분노와 억울함만이 아니라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부 중국인이 저지르는 신뢰가 누적되면 결국 무고한 사람까지 싸잡아 욕을 먹고 배제된다는 사실을 직접 깨달았습니다. 또 해외라고 해서 돈만 많이 쓰면 다 용서될 것이라는 자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문화적 예절이나 현지 규칙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환영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차별적인 차별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저를 포함한 수많은 얌전한 중국인들이 이유 없이 당하는 피해를 방치해선 안 되죠. 저는 이 문제를 국제 무대에서 강하게 제기할 생각이며, 또한 동시에 여행사나 정부 차원에서도 우리가 좀 더 바른 모습으로 해외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정하고 계속 교육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 테니까요.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내려다보며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을 안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차별받은 기억 때문에 화가 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는 걸 직접 보고 들은 이상 무작정 남을 탓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결국 제 결론은 우리도 바뀌어야 하지만 동시에 부당한 차별에도 강경히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인들에게만 입국 심사를 유독 까다롭게 하거나 호텔 예약을 제멋대로 취소하고 인종차별적 발언을 서슴지 않는 행태는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위기가 유럽 전역에 확산되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합니다. 돈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태도로 중국인 대신 한국인을 받겠다는 말들을 들었을 때 비록 저도 억울했지만, 그래도 그들이 스스로 그렇게 판단할 정도라면 우리가 그동안 보여준 면모도 자성해야 한다는 사실에 다다랐습니다. 저는 이런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에 누군가 중국인 관광객 차별에 대해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제가 겪은 사례들을 전달할 것입니다. 단순히 인터넷으로만 보던 의심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얻은 교훈이고 증거니까요. 나아가 왜 우리 중국인들이 이런 대접을 받게 됐는지 각자 되짚어보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그러나 일단은 문제가 있다면 목소리를 내고 법정에 서서라도 진실을 가려야 합니다. 공공의 적이라는 말을 듣고 쫓겨난 저와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므로 이것을 대충 넘어가선 안 됩니다. 예절 없는 행동 때문에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분명 실존하지만 결국 그로 인해 애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건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차별은 어디까지나 잘못된 것이니까요. 이렇게 길게 제 보고와 생각을 풀어놓았습니다. 저는 중국의 특사로서 이번 유럽 출장에서 만난 사건들을 생생히 기억하며 앞으로도 이 문제를 깊이 파고들 생각입니다. 차별은 절대 용납될 수 없으며 그에 맞서려면 우리가 부디 더 성숙해지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해외를 돌아다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었던 해외 시장이 점차 다른 누군가에게 기회를 넘겨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이 문제를 두고 한국인과 우리를 비교하는 것을 불쾌해하기도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치가 떨렸습니다. 어째서 같은 동양인인데 우리는 자꾸 문제와 취급을 받고 저들은 칭찬을 받느냐 하지만 조금 거리를 두고 보니 그들도 분명한 노력을 했고 또 우호적인 인식을 쌓기 위해 애쓴 흔적이 보였습니다. 이를테면 길에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발견하면 즉각 나서서 도와주고 식당이나 호텔 직원에게 정중하게 말을 건네며 줄을 설 때 새치기 하지 않는 모습들이 매번 반복되면 자연스럽게 긍정적 이미지를 얻게 됩니다. 저는 이런 사소해 보이는 차이들이 결국 전체적인 평판을 가른다는 걸 이번 출장에서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호텔 매니저들이나 식당 주인들이 입을 모아 했던 말은 중국인들이 식사나 투숙을 하면서 버리는 쓰레기나 소음 문제, 또 복도에서 피우는 담배 같은 것들이 일상적으로 반복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누적되면 나중엔 아예 중국인을 거부하게 되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는 거지요. 이런 현상이 전부 옳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실제 피해가 있으니 불만이 폭발한 것이겠지요. 당장 법원에서 시시비비를 가린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의 인식이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습니다. 저는 중국이 그동안 전 세계 어느 곳이든 거대한 소비력을 자랑하며 환대받아온 배경이 있기에 우리 입장에서는 배신감을 느끼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시대가 달라졌고 이제는 한국 같은 나라가 다른 면에서 더 매력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니 유럽 업계가 굳이 중국을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면 우리는 대안을 찾거나 스스로 이미지를 바꾸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번 출장의 결론을 내리자면 차별은 엄연히 존재했습니다. 호텔과 식당이 대놓고 중국인은 사양한다는 문구를 걸고 독일 식당에서는 누군가가 저를 향해 공공의 적이라고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검사 과정에서도 느껴지는 미묘한 불신이 있었고요. 이는 누가 봐도 부당하며 국제적 비난을 받을 수 있는 행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결코 정당화되어선 안 된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니면서 실제로 본 우리 쪽의 문제들도 분명 있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불을 피워 조리하거나 아이 기저귀를 아무데나 버리는 등의 행동은 민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장면을 반복적으로 본 호텔 직원이나 식당 주인이 차별에 가까운 대응을 하게 된 사연을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딜레마가 생깁니다. 그 결과 지금 저를 포함한 죄 없는 사람들까지 싸잡아 배제당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해답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편으로 부당한 차별에 대해선 목소리를 높이고 법적으로 문제 삼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쪽에서도 해외여행 문화를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여행사와 가이드들이 더 책임감을 갖고 행동 규칙을 엄격히 안내하고 이를 어겼을 때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각인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단체로 다니면 새치기는 절대 금물이고 쓰레기는 스스로 처리해야 하며 담배는 정해진 장소에서만 펴야 하고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나 직원과 대화할 때도 기본 예의를 지키는 것 등 상식적인 규범이 실천되어야 합니다. 저는 모든 상황을 낱낱이 보고하고 싶었기에 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단지 읽는 이들에게 불쾌함만 남기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스스로를 포함해 중국이라는 나라의 많은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동시에 유럽에서 자행되는 지나친 일반화와 편견, 어린 차별 조치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을 합친다면 이 난국을 타개할 방도도 찾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상이 제가 이번 유럽 출장에서 보고 듣고 느낀 전부였습니다. 저는 팅팅이고 중국 관광청 특사로서 이 진실을 증언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차별은 용서할 수 없으며 또한 우리가 개선할 여지도 크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불합리한 대우와 몰상식한 관행의 부딪힘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온몸으로 체험한 유럽에서의 차별 사례와 그 속에서 깨달은 점들의 기록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함께 해법을 찾아나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